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의원, 요즘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립무원, 사면 초과 이준석 대표.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이런 분위기에 이재명 의원,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하는데 두 사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잠시 더 정치 시간에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실종된 일가족이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에 왜 어린 자녀까지 희생돼야 하는지, 또 대책은 없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출근길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3개국 안보협력이 복원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관변 매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경제와 안보 이익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6%대 물가 상승이 기정사실로 예고된 가운데 내일부터는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의 반발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당권 경쟁 속에 여야 각 당의 내홍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8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을 지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진통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완도에서 실종됐던 일가족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수면제 투약 여부 등 종합 결과는 한 달 뒤에나 나올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빗줄기가 오후들면서 다시 굵어지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도 조금씩 높아지면서 한때 통행이 재개됐던 동부간선도로 다시 전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전 내내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한강 수위도 크게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잠수교 앞은 오전 9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앞까지 물이 계속 들어차 있는데요. 현재 잠수교 수위는 6.8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통제 수위 5.5m는 물론이고 차량 통제 수위 6.2m를 이미 넘어선 건데요. 비가 다시 내리면서 일부 통제가 해제됐던 도로들도 다시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앞서 낮 11시 반쯤 해제됐던 동부간선도로도 중랑천 수위가 오르면서 2시간 만에 전 구간이 다시 통제됐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서울 지역 도로 곳곳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여의상류 나들목 진출 램프가 통제됐고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과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에 일부 물이 고여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철산교 하부도로와 양재철로 증산교 하부도로 역시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빙고로 신동아 쇼핑 지하차도에서 녹사평대로 방향도 일부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걸을 수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 청계천도 청계광장부터 고산자교까지의 보행이 완전히 통제된 상황입니다. 다시 강한 비가 내리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수위는 2단계로 격상돼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9시 반으로 늘렸고 퇴근의 경우에도 저녁 8시까지였던 걸 8시 반으로 각각 30분씩 늘렸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 통제 상황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출퇴근 전에 관련 소식을 챙겨보시고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호우특보가 유지되면서 한강 수위에 직결되는 팔당댐 방류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경기 남양주시 팔당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팔당댐 주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 팔당댐 주변은 강한 비가 내렸다가 약해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류 작업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폭포 같은 물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주변 물살은 마치 급류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문은 15개 가운데 10개 정도가 열렸습니다. 댐에 유입되는 물을 계속 방류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겁니다. 현재 팔당댐은 초당 7,500톤 수준의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대 8,600톤 수준에서 다소 줄었지만 이 상류에 있는 청평댐이 물을 더 방류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남한강에서도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가 그치지 않는 한 이 큰 폭으로 방류량을 줄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적인 방류 덕분에 팔당댐의 수위는 2.4m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계획 총수위인 2.7m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포함한 서울 수도권 지역엔 1시간에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리면서 호우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서울은 어제 오후부터 밤사이 누적 강수량 130mm 이상, 화성, 서신, 용인, 처인 등은 240m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도 시간당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곳도 있는데요. 서울 탄천 대곡교와 남양주 왕숙천 진관교에 이어 후천시 영평천 영평교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내일까지 최대 150mm 폭우가 계속될 예정인데요. 기상당국은 계곡이나 하청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양주시 팔당댐에서 이 YTN 임성재입니다. 네, 중부로 가보겠습니다.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공주에서는 장맛비로 지붕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밤사이 충남 서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피해가 속출했죠? 네, 충남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서산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누적 강수량은 288.8mm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늦은 밤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지하실에 있던 변압기가 잠기면서 건물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지금도 쉴 새 없이 양수기 여러 대를 돌리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서산시 운산면에서는 쏟아진 비에 다리가 유실되면서 다리를 지나려던 승용차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던 시민들은 다행히 차가 빠지기 전에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산면에서는 둑이 무너지면서 논에 흙탕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집이 완전히 물에 잠겨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충남 다른 지역도 살펴보죠. 장맛비로 인한 인명피해도 확인이 됐다고요? 네, 이번 장맛비로 충남 공주에서 한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충남 공주시 이인면에서 90대 여성이 무너진 처마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장맛비에 석가래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진에도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태안과 아산, 예산에도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충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292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밤사이 시민 21명이 불어난 빗물에 고립됐다가 무사히 구조됐고 도로에 흙이 쏟아지거나 전봇대가 쓰러지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아산에서는 국도가 물에 잠겨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는가 하면 예산에서는 쏟아진 비에 하수구가 역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쏟아진 비로 충남 당진과 아산에는 산사태 경보가, 서산과 예산, 서천에는 주의보가 새로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충남 북부 지역에 최대 7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수도권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사태 특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내일 오전까지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다시 다음 주 전국에 내릴 걸로 보이고 태풍 발생 소식까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밤사이 중부지방에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 정체전선에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머무는 곳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쪽입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이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인데요. 파주와 연천, 동두천 등이 해당하는데 이 정도면 한두 시간 정도의 비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비구름의 중심에서는 오후 들면서 다소 벗어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도봉구 등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비는 언제까지 더 내리고 또 주의가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경기 북부 지역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에 15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고 강원도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는데요.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피해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충청과 경기 남부에 이어서 동두천과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에도 조금 전부터 산사태 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그 밖에 경기도 여주와 충남, 아산, 당진 등에는 여전히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지난 밤 사이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얼마나 내린 겁니까? 네, 밤사이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충남 지방입니다. 서산에 3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경기도 용인 지역에도 27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금천구에 무려 195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대구와 경북 내륙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중부지방도 내일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호우주에는 전국이 더위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태풍까지 발생했던데 다음 주 장맛비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오늘 오전 먼 남해상, 그러니까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제3호 태풍 차바가 발생을 했는데 이 태풍은 다음 주 초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서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태풍이 소멸한 뒤 남긴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시점이 다음 주 중반에서 후반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부터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태풍 수증기가 우리나라 남서쪽으로 유입되면서 정체전선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보좌해온 친윤석열계 박성민 비서실장은 오늘 전격 사퇴를 했는데요. 여당의 내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세론에 대항하는 97그룹 주자들의 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은 내일 의장단 선출부터 진행하겠다는 생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1시간쯤 뒤인 오후 3시에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의 안건은 내일 본회의 개최와 의장단 선출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국회가 단독으로 열린 전례가 없다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 후보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검수완박법을 지키기 위해 합의도 깨고 법도 무시하는 행태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을 따른 것뿐이라고 일축하면서 국회 정상화가 늦어진 책임을 여당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특위를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제안을 걷어찬 건 한동훈 장관 때문 아니냐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 장관이 국민의힘 합의 파기와 권한쟁의 심판을 사실상 지시하며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정황이 넘쳐납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이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인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구체적인 사퇴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왔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거리두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친윤계와 가까워진 안철수 의원과 이 대표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이죠.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 추천된 정점식 의원은 오늘 YTN과 만나서 합당 정신이 구현되길 바란다며 이 대표를 에둘러서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에도 바쁜데 그런 불협화음으로 인해 가지고 출발이 좀 삐그덕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합당 정신이 구현되는 방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간밤 SNS에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두 달리면 되지라고 글을 쓰고 친윤계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사퇴설 역시 일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지율 추세 같은 것들도 최근 좀 부침을 겪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돌파할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 이맘때쯤 했던 것처럼 결국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당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용진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까? 네, 방금 전 97그룹인 박용진 의원은 계파 정치와 악성 팬덤의 수렁에 빠진 민주당이 민심을 바라보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권 도전이 예상되는 이재명 의원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나오시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혁신이 뭔지 민주당의 혁신을 놓고 박용진하고 세게 붙자. 그 말씀 드립니다. 강훈식 의원 역시 당권 도전 기자회견 일정을 잡았고 박주민, 전재수 의원 등도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세대 교체론에 압박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강병영 의원은 반-이재명 단일화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SNS의 민생위기 앞에서 정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것에 대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늘 KBS 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20일 정도밖에 안 됐다며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한국이 당면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로 인해 정확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고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토 초청을 계기로 4년 9개월 만에 성사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새 정상은 북한에 대한 삼각공조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 회담을 포함해서 수차례 만났는데 한일 정상끼리 만날 준비가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해석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각형 테이블에 앉은 세 나라 정상. 회담을 주재한 바이든 미 대통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삼각 구도로 앉았습니다. 25분 동안의 짧은 회담에선 대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Our trilateral cooperation, in my view, is essential to achieving our shared objective, includ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언급해 미묘하게 다른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核実験が行われた場合にも
共同訓練を含め日米韓で対応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日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強化のためにも 한미일 회담에 앞서서는 한일과 호주, 뉴질랜드까지 나토 파트너국인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회동도 이뤄졌습니다. 회담이 아닌 상견례 같은 자리였지만 유럽이 중심이 되는 나토 무대에서 아태 국가의 역할을 부각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이 잇따라 만나게 됐는데 두 정상의 첫 만남은 전날 스페인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서 자연스레 이뤄졌습니다. 4분가량 짧은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양국의 그 미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로에 대한 인상이 좋았다면서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한일 정상끼리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나토 기간 사진 촬영을 포함해 5차례나 마주했지만 민감한 현안은 뒤로 미룬 만큼 깊이 있는 논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공식 한일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나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른바 노루각수를 나눴다는 논란이 제기됐죠. 여기에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갑자기 연기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30분 동안 기다리다 발길을 돌리는 일도 겹치면서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장에서 마주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손을 맞잡으며 윤 대통령은 환히 웃은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정상을 응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른바 노룩악수를 당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굴욕감을 안겨준 거라고 비판했는데 단순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반박도 제기됐습니다. 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프닝이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정치인들은 바이든 대통령도 정치인 아니에요. 네. 늘 바빠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악수를 하면서도 앞에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같은 날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갑작스레 연기한 것을 두고도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20-30분 대기하다가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나토 사무총장이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튀르키예, 즉 터키와 치열한 협상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자 외교 무대 자체가 변동성이 큰 데다 나토 측이 우리 쪽의 양해를 충분히 구했고 우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라는 특수 상황에서 벌어진 점을 납득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게 양해를 했을 때 외교적으로 오히려 다음에 또 나토 사무총장이 더 화끈하게 잘해줄 수 있는 또 계기도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면담을 윤 대통령의 스페인 일정 마지막 날 다시 진행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이번 나토 무대가 윤 대통령의 첫 해외 일정으로는 약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한일 회담도 불발된 데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유럽 나라들과 회담 대부분 매우 짧게 진행된 상견례 차원이라 특별한 결과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자 외교 무대 데뷔전에서 불거진 뜻밖의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성과로 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어제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인양된 차량에서 그동안 실종됐던 일가족 3명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부검이 이뤄졌는데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호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이제 수색이 모두 끝났고 이 가족들에 대한 수사로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경찰이 규명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완도 실종 가족의 사망 원인일 텐데요. 우선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이들 가족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불명이나 익사는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이 부검위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외상이나 질병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플랑크톤 검사와 또 위 내용물에 대한 약동물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종합 결과는 약 한 달 정도 뒤에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어제 바다에서 건져 올린 일가족 차량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차량은 앞부분이 일부 파손된 것 외에는 비교적으로 상태가 양호했는데요. 다만 차량 변속기가 주차 상태인 P에 있었다는 점이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복원을 통해 해상 추락 전후 상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단순 교통사고나 이 차량 결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들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면 이에 대한 배경 규명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무엇보다 가장 유력한 게 이들 가족의 생활고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이 통신과 금융 계좌 기록을 분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종 전 이들 부부가 가상화폐인 루나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주변 지인으로부터 실종 가족 아버지가 가상화폐에 투자해왔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까지 카드 빚에 시달리고 이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과 이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실종됐던 일가족 사건 지금 나연호 기자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생활고를 많이 겪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결과는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일단 조심스럽지만은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일가족 극단적 선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어린 자녀가 희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움을 더하는 일이 많죠. 네, 원인이 무엇이고 또 대책은 없는지 정신건강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황태현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이사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황태현입니다. 네, 이사장님 정신과 전문의이시기도 하시죠. 지금 뭐 자살 방지 세미나 중이시라고요? 네, 자살 예방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자살 예방 국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자살 예방 전문가와 유족 등 관계자들이 모여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제5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실종됐던 일가족 3명이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건 수사는 더 해봐야 알겠지만 그동안 일가족이 함께 생명을 끊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 혼자가 아닌 일가족 전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까요? 예, 우리 사회는 이제 독립적인 핵가족이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아마 가족은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경제적인 부담을 이런 책임지는 가장의 입장에서 더 이상 가족들의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아마 남겨질 그 자녀에 대한 양육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과연 남겨진 자녀를 누가 돌봐야 하는지 그러한 양육을 맡아줄 여타 가족이나 또는 사회복지 지원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가족에게 부담을 주거나 혹시 남겨진 자녀가 고통 속에서 지내게 하는 것보다 극단적인 선택이 오히려 자녀가 살아가며 겪을 고통을 미리 차단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양육의 의무 그리고 자녀가 혹시 혼자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여러 상담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네. 상황이 갑자기 곤란해진 부모들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경우가 많습니까? 예,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어떤 불화라든지 또는 뭐 배우자의 가출이라든지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가정에서 발생했을 때 네. 그 남겨진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자녀들과 그런 동반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한 10건 정도는 발생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선택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구 사회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예, 아무래도 그 유교적인 전통에 입각해서 생활해온 우리나라나 일본 또는 중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종종 일가족 자살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런 표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이게 동반 자살이라든가 일가족 자살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아동 살해 또는 자녀 살해 후 부모 자살 또는 가족 내 살인 자살
이라는 표현이 좀 더 명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들이 이 합의에 의해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살인 행위에 의해서 희생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명백히 사례가 선행됐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용어도 우리가 바르게 다시 고쳐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유교적인 사회, 동양 사회에서 주로 이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서구 사회에서는 흔치 않다라고 했는데 서구 사회에서 흔치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이미 뭐 서구 사회는 개인 단독 가구로 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생활권, 기본권들이 지켜지는 게 대부분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전통적인 유교적 사상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잘 분리되어 있지가 않고 자녀가 부모에 속한 소유물이라는 개념들이 아직도 보편적으로 존재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문화나 인식의 차원도 있겠지만 자녀가 혼자 남겨졌을 때 충분히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회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서구 사회에서는 뭐 그런 제도들이 조금 더 확충이 돼 있는 편인 겁니까? 예, 아무래도 먼저 복지 제도를 채택한 서구 사회에서는 그 사회적 안전망이 우리보다는 좀 더 확충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가장이라든지 또는 일 개인이 경제적인 그런 고통을 받았을 때 그들을 제대로 지지해서 다시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또는 금융 혜택을 줘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회도 그러한 복지 제도가 반드시 확충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복지제도 확충 정말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게 우리 사회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교육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주로 언어적, 행동적 또 상황적 신호라는 것을 미리 좀 알면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언어적인 그런 신호라는 것이 이제 자살이나 죽음을 언급하는 그러한 말을 하거나 또는 자기 비하적인 내용을 하거나 요새 많이 쓰는 이제 SNS에 자신의 비관이라든지 죽음에 관련된 내용을 언어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평소하고 다르게 굉장히 공격적인 거라든지 또는 충동적인 행동, 뭐 술을 갑자기 많이 마신다든지 또는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삶을 정리하는 행동 같은 것도 역시 행동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전에 비해서 뭐 요새 젊은 분들이 그런 비트코인이나 이제 주식 투자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극심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살의 위험 신호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일가족이 모두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내밀한 동기까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내밀한 동기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도 이런 신호를 좀 알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아직 쓰고 있고 OECD 국가 중에 이제 자살 율이 가장 높은 게 사실인데요. 사실 이런 국가적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나 유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모두가 이런 자살을 나타내는 신호들을 미리 좀 교육을 받고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우울하거나 또는 비관하는 분들을 도와주고 또 이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정신건강 전문의나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빨리 연결해 주는 것이 이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정치권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거든요. 한번 듣고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어린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낡은 사고방식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 사회의 생각과 문화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이니만큼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태도 역시 빠르게 바꾸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당도 이를 위해 다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서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자녀를 부모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사회적 관념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관련 보호제도를 좀 확충하는 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가 자살률을 현재는 이제 해마다 4% 이상씩 낮추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자살 문제를 단지 한 개인의 위기로 인한 잘못된 선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살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회 경제적 여건과 행동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한다면 정말 귀중한 생명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자녀를 포함한 서로를 그 생명을 가진 인격체로 존중할 때 진정한 안전한 희망사회를 우리가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태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늘어나고 대출 한도 규제도 더 강화됩니다. 다음 달엔 회전 교차로나 스쿨존 관련 교통법규도 새로 생기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바뀌는 주요 제도를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늘어납니다. 30% 인하 중인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부탄은 12원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유사 직영이나 알뜰 주유소는 인하분이 곧바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자영 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차주별 DSR 3단계 시행에 따라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은행을 기준으로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합니다. 다만 청년층을 위해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이 3분기 안에 결정됩니다. 또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80%로 늘어납니다. 생초 LTV 80% 완화, 청년 DSR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조속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교통법규는 강화됩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회전교차로에서도 반시계 방향 통행 등의 통행 방법을 어기면 과태료와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차량이 함께 다니는 길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 우선 도로도 생겼는데 보호 의무를 어기면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선 사람이 없어도 일단 서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과 달리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 특성을 보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아파서 일을 쉬어도 하루 43,960원씩 상병수당이 나옵니다. 일단 서울 종로나 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시작하는 시범 사업이지만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2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또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수술과 같은 중대 진료를 할 땐 주인에게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생활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 이제 더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 MZ세대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 전략을 하나의 트렌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기보단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한다는 건데요. 최근 절약과 관련된 신조어도 살펴볼까요? 냉장고에 음식을 활용하는 냉파족부터 또 프랜차이즈 커피 대신에 탕비실에
믹스 커피를 선택하는 탕파적도 있고요. 또 앱을 통해서 돈을 아끼는 앱테크까지 절약 트렌드를 반영한 신조어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중고시장,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돈을 버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됐고요. 요즘에는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팔기도 하고 또 앱에서 기한이 임박한 쿠폰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한 달에 10,000원 내외인 OTT 동영상 서비스 구독료도 적지 않은 부담이죠. 그렇다고 보고 싶은 드라마와 영화를 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지인들과 아이디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엔 이렇게 일일 이용권을 파는 사이트까지 생겼습니다. 금융사에서는 한 푼, 두 푼을 아끼는 고객을 겨냥해서 소액 상품을 줄지어 내놓고 있습니다. 소액을 꾸준히 저축하면 높은 금리로 우대해주는 방식인데 적게는 1,000원부터 적금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 중 한 상품은 출시된 지 3일 만에 10만 계좌나 개설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글로벌 현상이기 때문에 뾰족한 해법이 없고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민감한 MZ세대, 길어지는 고물가 상황의 어려움을 각자의 방식으로 슬기롭게 헤쳐가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고물가 경기 속에 둔화 양상이 이어지는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대 물가시대 도래가 기정사실이 된 가운데 내일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릅니다. 정부는 최근 올 3분기 전기 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 주택용 등의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당 1.11원 인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 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535원, 가스 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납니다. 경제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부작용 완화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삼중고가 겹쳐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노동계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최근의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서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게 됐다며 최저임금위가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모레 진행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막기 위한 결의를 보여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결정이 늦어질 경우 저소득 노동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 표결엔 참여했지만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49년 만에 여성의 임신 중지 권한을 보장해왔던 판례를 뒤집으면서 국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임신 중지가 범죄가 아니게 됐지만 여성 건강권이 위협받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지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은 지 어느새 1년하고도 6개월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임신 중지를 완전히 합법화할지 일부만 허용한다면 몇 주로 할지 관련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임신 중지 비범죄화, 그 이후에 대한 고민 없이 시간만 흐른 지금 여성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산부인과에 임신 중지 수술이 가능한지 직접 알아봤습니다. 수술 받을 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는가 하면 수술도 병원에서 안 하세요? 수술할 수 있는 곳을 찾아도 가능한 범위도 부르는 가격도 제각각입니다. 저희 12주? 대략적으로는 얼마 정도? 5, 60주. 아주 초기화는 7주에서 그 정도.
그렇죠. 보통은 60에서 70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더 나오면 얼마 정도? 60에서 100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관련 의료 체계가 전무하다 보니 어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적정 가격조차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계속 이렇게 되질 않는다고 하면은 임신 중지 자체가 상당히 지체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진행된 임신에서 수술을 할수록 여성들의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술보다 저렴하고 위험성도 적다고 알려진 먹는 임신 중지 약은 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국내 한 제약사가 임신 중지 약물 허가를 신청한 지 11개월째. 식약처 심사가 늘어지면서 합법적으로 약을 처방받을 길은 여전히 없습니다. 자료 제출도 자료 제출인데 의사나 약사랑 갈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늦춰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여성계에서 안전성이 공인된 국제 비영리 단체의 임신 중지 약물 제공 홈페이지는 법 저촉을 이유로 국내 접속조차 차단된 상황. 결국 여성들은 출처불명의 약물까지 한데 뒤섞인 온라인 공간을 맴돌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로는 막아놓고 또 공식 의료체계 도입은 늦어지는 상태에서 더 안전하지 못한 약을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성들만이 이 상황을 계속 감당하지 않게 하려면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 보건당국의 책임으로서 명확해져야 할 것 같고요. 범죄 꼬리표가 떼진 임신 중지에 대해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여성 건강권은 음지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체 입법까진 더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 등 수도권 지역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도봉구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도봉구에는 처음으로 산사태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 주변에 계신 분들은 산사태 등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붓고 있고 이런 비는 한두 시간 사이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비구름이 오늘 오후와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에 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특보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고 경기도와 강원도에도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과 아산은 비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산사태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충남 서산 수석동에는 3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경기도 용인에도 27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서울에도 205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까지 150mm 이상의 폭우가 더 내리겠고요. 충청도에도 오늘 밤까지 최고 7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중부와 달리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도 더 확대 강화됐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중부지방도 다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먼 남해상에서 제3호 태풍 차바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북서진해 다음 주 초반쯤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태풍이 소멸한 뒤 남긴 많은 수증기가 다음 주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집중 호우 시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의원, 요즘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고립무원 사면 초과 이준석 대표.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분위기에 이재명 의원. 두 사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잠시 뒤 2부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당권 경쟁 속 깊어지는 여야 각 당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